여기 프랑스의 한 정치 분석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시민혁명의 발상지인 프랑스가 이제는 한국에게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공영방송의 한 기자는 한국의 시위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 자신의 조국을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의 과격한 시위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탄핵 집회를 지켜본 프랑스 언론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하네요. 이건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라며 한 프랑스 정치학자는 고개를 떨구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이 프랑스 지식인들을 이토록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나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꼈어요. 제 이름은 클레어 보몽이고 파리에서 정치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상은 정부를 연구하고 다양한 정치 시스템을 비교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온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정치에 대한 제 여정은 파리의 명문대학교인 시앙스포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도서관에 앉아 역사, 정치, 문화에 관한 책들에 둘러싸여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변화했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 변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그들이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요구를 잘 조화시켰는지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저는 한국의 독특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방식에 매료되었어요. 이 균형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 당당하게 서 있는 궁궐들, 바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고요한 사찰들, 모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잘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 저는 비교 정치를 전공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정치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연구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목소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민주주의 운동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제 명성은 커졌고 곧 국제회의에 서연설하거나 다른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하는 기회도 많아졌어요. 저의 경력 중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협력했던 일이었어요. 그와의 협업은 제가 국제 정치에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지켜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주었어요. 마크롱은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평화를 촉진할 방법을 항상 모색하는 비전 있는 지도자였어요.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어요. 이때 제 한국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단지 학문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항상 존경했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평화로운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호기심은 즉시 자극받았어요.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운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박감과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무엇이 이 시위를 이끌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조직을 했을까요?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저를 밤새워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민주주의 정신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위의 힘과 하나로 뭉친 공동체의 강력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제 생각을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도 전염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을 방문해 이 운동을 직접 보고 오라고 격려했어요. 서울? 바로 그 중심지로 가는 아이디어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을 이해하려는 저의 열정은 어떤 망설임도 이겨낼 만큼 강했어요. 여행 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모험이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연구 중에 알게 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시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이 시점이 한국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공항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며 다가올 여정을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줄 열정과 헌신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을 돌릴 때마다 시위의 흔적이 보였어요. 배너와 포스터, 그리고 그곳에 가득 찬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활기찬 거리 속을 걸어가며 설렘을 느꼈어요. 서울의 모든 구석구석이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갈망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었고 저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매우 기대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저에게는 깊은 목적 의식이 생겼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학문적인 여정이 아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이 여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활동과 변화에 대한 관점도 변화시킬 것임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짐을 풀고 노트를 준비하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서울의 활기찬 도시로 발을 내딛었어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저녁 공기는 차가워서 겨울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오렌지와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걸음마다 설렘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기회였죠. 공원에 가까워지자 수천 명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밤 이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에너지는 전류처럼 흐르며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군중은 하나가 되어 정의와 변화를 요구하는 배너와 표지를 들고 움직였어요. 저는 박지훈, 제 가이드이자 친구와 함께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훈은 제 긴장감을 알아채고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너 이거 좋아할 거야? 그는 속삭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적인 시위를 믿어. 그게 우리의 힘이야. 무대는 밝은 조명과 연설자들이 군중을 향해 이야기할 준비가 된 연단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분위기는 제가 프랑스에서 봤던 시위들과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조화로웠죠. 고함이나 혼란은 없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일정하고 강력한 리듬을 이루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연설자가 무대에 올라가자 군중은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강한 존재감을 가진 젊은 여성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녀는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말은 깊이 와닿았고 군중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여러 명의 연설자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어요. 각자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시위에 참여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의 메시지는 일관되었어요. 평화적인 변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다짐. 그들의 헌신과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갑자기 군중의 가장자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군중을 밀치려고 하면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죠. 그 상황을 보면서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방해할까 걱정되었죠. 그때 지훈이 빠르게 나서서 침착하게 그 소란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무리에게 다가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태도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평화롭게 가자. 우리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훈의 말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어요.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잠시 멈칫한 후 서서히 물러났어요. 군중은 여전히 차분했으며 지훈의 접근법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이 시위의 단결과 규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순간이었어요. 이후 저녁은 더 많은 진심이 담긴 연설과 군중의 구호로 계속되었어요. 공원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단결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이나 한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공동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집회가 끝나갈 즈음 주최 측은 모두를 모아서 마지막 구호를 외쳤어요. 지금 당장 민주주의! 군중은 한 목소리로 이를 외쳤어요. 그 소리는 정말 압도적이었고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증명하는 진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평화적인 시위의 힘을 직접 느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경험했어요. 집회가 끝난 후 지훈과 인권 변호사인 안소희 씨는 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생각을 나누며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안소희 씨가 말했어요. 폭력 없는 행동을 고수하는 게 바로 우리의 운동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시위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한나라의 심장을 목격하는 일이었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공원을 떠날 때 서울의 도시 불빛들이 주위에서 반짝였어요. 그 빛들은 사람들의 희망과 결단력을 비추는 듯했죠. 저는 이 기회가 정말 감사했어요. 시위의 중심을 가까이에서 보며 민주주의와 평화적인 행동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 저녁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걸었어요. 시위 참가자들의 규율 있는 열정, 그들이 소란을 우아하게 처리한 방식,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것이 꼭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적인 민주주의의 힘을 믿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그날 만났던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정신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배운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시위의 중심은 단순히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단결과 평화로운 변화를 믿는 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해줬어요. 서울의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저는 시내로 향하면서 거리를 지나갔죠.
서울타워의 밝은 불빛이 어두운 하늘에 솟아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오늘은 바로 자정 시위의 날,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거든요. 제 친구이자 가이드인 박지훈 씨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그의 평온한 태도는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줬죠. 준비됐어요, 클레어. 라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함께 모인 걸 보니 정말 놀라워요. 시위 장소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스마트폰의 불빛과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 그들의 얼굴을 밝혔죠. 분위기는 전류가 흐르는 듯 긴장감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군중의 중심에 가까운 자리를 찾았어요. 그곳에는 박지훈 씨와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안소희 씨가 있었죠. 안소희 씨는 시위자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명확했어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서 있습니다. 평화롭게, 당열하여, 결연하게 라고 선언했어요. 그녀의 말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결단력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함께 외치기 시작했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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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경찰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박지훈 씨와 안소희 씨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들의 존재는 군중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때 군중의 외침을 끊는 듯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들이 군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박지훈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두 손을 평화의 제스처로 들었어요. 모두 침착하세요. 우리는 목소리를 내려왔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안소희 씨도 함께 나서며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높였어요. 우리의 단결의 힘을 보여줍시다. 평화롭게. 시위자들은 즉시 반응했어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모두가 차분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죠. 군중은 자리를 지켰고 그들의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여전히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그때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무리의 노인 여성들이 전통 한국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고 밤을 가득 채우며 역사와 희망을 전달하는 듯 했어요. 하나둘씩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에 합류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장면에 홀려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 단결의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죠.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서서 노래하고 외치는 모습은 강력한 공동체의 힘과 평화로운 신념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잠시 멈춰서 군중을 지켜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 모습은 그들에게도 뭔가 깊은 감동을 준 것 같았죠. 서서히 긴장감이 풀렸고 경찰들은 방패를 내리며 물러났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군중 사이에 한숨 돌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그리고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죠. 시위는 평화롭게 마무리되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박지훈 씨가 저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클레어. 당열, 존중, 평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폭력 없이 군중이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깊이 와닿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봤던 혼란스러운 시위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평화로운 시위의 힘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죠.
찬송가의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안소희 씨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봤죠, 클레어? 이게 바로 우리의 운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믿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걸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감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안소희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전통에서 힘을 얻고 그것을 현재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를 강하게 지켜주죠. 저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잠시 그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곧 떠날 시간이 왔죠. 시위 장소를 떠나면서 거리는 여전히 기쁨과 희망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자정 시위는 단순한 시위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확언이었죠. 시위자들이 잠재적인 충돌 앞에서도 평화와 단결을 지킨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경험은 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저에게 평화로운 신념과 공동의 행동이 진정한 힘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자면서 자정 시위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천 명이 함께 서서 찬송가를 부르던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제 평생 잊지 못할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있던 저에게 한밤중의 시위 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도시는 불빛과 에너지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묻혀있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며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고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목격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외국 땅에서 마치 집처럼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받았어요.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역사적인 궁궐들을 방문하고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위자들의 열정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 서로를 존중하며 규율을 지키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와 안소희와 긴 하루의 미팅을 마친 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앉아 있었어요. 대화는 최근의 시위와 그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시위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전략으로 흘러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감 있는 눈빛을 보이며 말했어요. 모든 건 존중이죠. 라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과정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없이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죠. 안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폭력 없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단결과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조직적이고 규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집중했어요. 이 접근 방식은 제가 이전에 이렇게 큰 규모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자주 혼란스러워지곤 했고 시위자들과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이나 논쟁이 일어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질서 있고 목적이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단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엔서울타워 아래에서의 한밤중 시위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공기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죠. 경찰과의 충돌에 대한 소문도 돌고 있었고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두려움 대신 사람들 사이에는 침착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군중은 당황하거나 반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평화롭게 자리를 지키며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며 밤을 가득 채운 강력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신, 믿음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이 순간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란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존중과 진실성을 가지고 함께 서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의 본질을 담고 싶었죠.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보살핌과 이해,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협력할 때 번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의사소통의 힘이었어요. 서울에서 지낸 동안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시위를 조직하거나 당국과 협상하거나 지훈이나 안소희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모든 일이 의사소통의 정확성에 달려 있었어요. 그 덕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았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이 점은 정치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했어요. 리더십의 역할도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지훈과 안소희 같은 리더들은 단순한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범을 보였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영감을 주었죠. 리더십이란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의 침착한 태도와 신중한 결정을 보며 깊이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와 시위에 대한 제 관점도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열정과 신중함의 균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감정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보여준 모델은 원칙을 버리지 않고 폭력 없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입증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평화롭고 맑은 기분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여정은 단지 학문적인 추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게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경험이었죠.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지만 이제 진정한 민주사회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안소희와 나눈 대화를 돌아보며 그들의 통찰이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인간성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공감과 존중, 협력이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이러한 가치들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저는 그것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느꼈어요. 서울에서 배운 교훈들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들이었죠. 저는 이 통찰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나누어 정의와 평등을 이루기 위한 평화롭고 조직적인 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을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짐을 싸며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도시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고대 전통과 현대적인 혁신이 만나는 곳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빛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과 머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곳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슬픔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들과 경험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배운 교훈들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는 설렘이었죠. 저는 한국의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단지 학문적인 영역에서만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행기 안의 고요한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을 했어요. 이 교훈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제 지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으로 사용할 거라고요. 가르침이나 글쓰기 또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회복력과 지혜를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여정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제가 그 영감을 세상과 나누어야 할 차례였어요.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파리의 풍경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에펠탑은 여전히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고 예전처럼 위엄을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제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평화로운 정신을 프랑스로 전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대학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회의를 조직했어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모였고 저는 제 아이디어인 하모니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본 시위처럼 평화롭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시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세미나였죠. 저는 올림픽 공원에서 열렸던 대규모 시위와 서울 타워 아래에서 있었던 자정의 시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위자들이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며 폭력 없이 하나가 되어 서 있었던 모습도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주에 깊게 들었어요. 그들은 이런 평화로운 방법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 마리도 말했어요. 혼란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 저는 첫 번째 하모니 어셈블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미나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고 싶어서 파리 중심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장소로 선택했어요. 세미나 당일 저는 긴장과 기대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평화로운 시위의 중요성을 이해할까?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부모들까지 모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평화로운 시위의 기본을 설명하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조직적이고 존중하며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서울에서 배운 기법들을 나누었어요. 지훈과 안소희에게 배운 대로 함께 구호를 외치며 우리의 목소리가 강하지만 차분하게 들리도록 연습했어요. 명확한 소통과 단결의 중요성도 이야기했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어요. 마치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린 소피가 일어나서 말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는 항상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죠. 이건 저에게 희망을 줘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는 하모니 어셈블리가 단지 시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하모니 어셈블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각자 다른 시각과 에너지를 가져왔죠.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를 연습하고 효과적인 옹호를 위한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숍을 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긍정적인 행동과 협력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시민 참여에 관한 전국 회의에서 연설을 하라는 초대장이 왔어요.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그 무대에서 저는 서울에서 파리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평화로운 시위의 힘과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죠. 파리의 거리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하모니의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존중과 조직을 바탕으로 모이면 혼란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며 저를 응원해줬고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우리의 노력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폭력이나 혼란 없이도 의견을 표현하고 변화를 추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어느 저녁 성공적인 세미나를 마친 후 마리와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며 발코니에 앉았어요. 파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정신을 프랑스에 가져왔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도시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저에게 도구와 자신감을 주었고 이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함께라면 더 평화롭고 단합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게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를 위한, 파리를 위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작이었죠. 하모니 어셈블리는 희망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고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른 나라의 한 그룹이 우리 모델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만든 것을 보고 자신들만의 하모니 어셈블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평화로운 시위의 정신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와 배운 교훈들이 그 원동력이 될 거였죠. 제 서울에서의 시간이 하나의 움직임을 일으켰고 이제 그 움직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꽃피고 있었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하모니 어셈블리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죠. 결국 파리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고 희망과 단합 그리고 평화로운 변화의 힘이 가득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며 더 밝고 하모니 가득한 세상을 향해 길을 밝혀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눈앞에 놓인 보고서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매끄럽고 정식적이며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었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저는 수년 동안 항공우주 엔지니어로서 군용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건 그냥 평범한 회의 초대장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초대였고 예상치 못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편지는 이 장군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장군님은 방위 분야에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과의 인맥으로도 유명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긴급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오세요.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처음엔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이건 단순한 엔지니어링 회의가 아닌 외교적 임무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메시지에서 뭔가 제 마음을 끄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중방어 기술의 미래? 저는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진짜 도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군사항공 분야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문제였죠. 중국의 빠른 군사 확장 문제는 제가 참석한 모든 브리핑에서 뜨거운 주제였어요.
이 초대장이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 이 초대장은 단지 최신 항공기 설계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경력을 통틀어 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이건 단지 항공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건 더 큰 무언가를 만들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제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는 서울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세상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나라였고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군비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 사실이 설레면서도 조금은 벅차게 느껴졌어요. 서울을 떠올리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혁신과 고대 전통이 공존하는 현대적인 대도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제 커리어에서, 아니 어쩌면 공중방어의 미래를 바꿀 큰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시 그 초대장을 떠올렸어요. 한국에 오세요. 그것은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였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기회였죠. 그런데 도대체 저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직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흥분을 더해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시스템과 개념을 다듬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기다려왔던 도전이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전문성이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마주할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비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제 생각을 가라앉혔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몇 일간의 시간은 제 커리어, 나아가 공중방어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비행기의 바퀴가 서울 땅에 닿는 순간 저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가 저 앞에 펼쳐졌는데 미래적인 유리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져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떠올리게 했죠. 하늘을 가로지르는 스카이라인은 에너지가 넘치는 듯했고 그 아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공존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택시는 복잡한 거리를 빠르게 달려갔고 창밖으로 번쩍이는 넌사인, 거리 음식의 냄새, 그리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나누어지는 수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은 제가 지금껏 경험한 것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는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이 도시는 뭔가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머무는 호텔은 한강가에 자리 잡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창문을 통해 멀리 펼쳐진 물 위에 도시 불빛이 부드럽게 비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광경은 평화롭고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의 소용돌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서 일하는 걸 더 익숙해 했거든요. 사무실이나 창고에 숨겨져 있던 그런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 서울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COEX 컨벤션 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은 항공우주 컨퍼런스가 열리는 곳이었죠. 그 건물은 정말 거대한 곳이었고 내부는 아주 바빴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 엔지니어,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중방어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공기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조금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게 익숙했지 직접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였어요. 컨퍼런스룸에 들어서자 저를 초대했던 이 장군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이 장군님은 키가 크고 눈빛은 아주 진지했어요.
제복은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요. 그분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주었어요. 톰슨 씨, 이 장군님이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진지함에 맞춰 대답했어요. 영광입니다, 장군님.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몇 분간 컨퍼런스와 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곧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대화가 흐르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이 장군님은 직설적이었어요. 아직 전투기나 방위 기술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요. 단순한 기술이나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에는 무엇인가 급박함이 느껴졌고 예상치 못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제 호기심이 자극되었지만 저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항상 진짜 이야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뭔가 더 큰 일이 있나요? 저는 마음속으로 빠르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공기는 뭔가 고요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폭풍이 일기 전처럼요. 이 장군님은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들을까봐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북쪽과 서쪽 이웃들이 빠르게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특히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베끼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들의 능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이제는 단순한 혁신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 장군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의 스텔스 기술 발전이 우리의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방 안이 추워진 듯 했어요. 그 말의 무게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죠. 이제 이건 단순히 비행기나 무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와 한국의 안전,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군님은 제가 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데이빗. 이 장군님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어요. 이 일의 중요성을 당신도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언제나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왔어요. 디자인하고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에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일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생명과 죽음이 걸린 문제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무게감을 느꼈어요. 이 일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일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우리는 한강변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시원한 바람은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리를 실어 날라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평화로운 장면과는 너무 멀리 있었죠. 이 장군님이 말했던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지역의 미래, 힘의 균형, 그리고 한국의 안전이 정말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제 저는 제 역할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제 삶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고 그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실은 시끌벅적했어요. 제가 앞에 서서 큰 화면을 응시했을 때 그 화면에는 매끄럽고 어두운 색의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젠-35, 중국의 최신 기종이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투기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첨단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인 미국의 F-35와 거의 똑같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직접적인 위협이었어요. 이 장군님은 제 옆에 서서 날카롭게 방안을 살피고 있었어요. 중국의 야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있었지만 첸35를 직접 보니 그 말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매끄러운 선,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짙은 검은 표면, 그리고 그 독특한 형태, 중국이 자원을 쏟아부어 한국의 공중 방어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저도 모르게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 문제는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건 바로 지역 내 권력 균형에 관한 문제였고,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갑자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였어요. 영상 발표가 끝나자 방안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 대위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 대위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발걸음은 빠르지만 신중했어요. 톰슨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를 따라 회의실 한 구석으로 갔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이미 그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 대위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우리가 첸35의 진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건 더 큰 전략의 일환이에요.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공중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언제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중국이 첸35를 해군에 통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 국경 근처에 배치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이제는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어요. 첸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권력 게임의 일환이었고 그 게임은 지역의 균형을 바꿀 수 있었어요. 중국이 이미 그 전투기를 해군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함께 복도를 걸어가며 깊은 대화에 빠진 여러 관리들을 지나쳤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집중해야 했어요. 한국군은 이미 KF-21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세대 전투기였죠. 하지만 젠35가 효과적으로 배치된다면 그것은 빠르게 KF-21을 능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개발한 첨단 스텔스 코팅이 젠35를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어요. 그만큼 더 위험해질 수 있었죠.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위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젠35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늦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래로 바쁜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서울은 생동감 넘치는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긴박감은 마치 폭풍이 다가오는 전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훨씬 더 큰 싸움에 끌려들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좋은 레이더 시스템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한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KF-21은 거의 생산 준비가 됐지만 젠35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실패할 여유가 없어요. 그 생각에 제 속은 뒤틀렸어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 간의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엔지니어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계획은 대담했지만 위험했어요. 그 계획은 한국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 젠-35가 군사적으로 배치되기 전에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새로운 스텔스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그 기술이 모두가 우려하는 만큼 뛰어나면 우리 레이더 시스템은 젠-35를 감지하기 전에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어요. 우리는 시간표를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팀에게 말했어요. 중국이 젠-35를 배치하면 우리는 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전투기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해요. 이것이 한국의 전체 방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을 하면서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군사기술을 설계했지만 이런 상황에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기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 군인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몇 주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전의 일들도 중요했지만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팀은 레이더 기술, 첨단 스텔스 시스템, 그리고 전투 전략을 결합해서 젠-35의 위협을 중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어요. 매 순간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는 이 싸움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긴장감이 주변의 습한 공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막 들어온 소식이었어요. 중국이 국경 근처의 전방기지에 젠-35 전투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 전투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훈련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위험했어요. 중국이 군사기술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의 시간이었고, 그로 인해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낼 수도 있었죠. 이 장군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으시고 탁자 위에 정보 보고서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결정을 내리는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시점에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압박이 분명히 느껴졌죠. 마침내 그는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그걸 허락할 수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중국이 젠-35를 성공적으로 배치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전투기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미래,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죠. 우리는 중국이 새로운 전투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 막을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졌어요.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이 장군님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제 조언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전문가 다빗,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계획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아니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었죠. 우리는 빠르게 행동해야 했어요. 제 팀과 한국군 전략가들이 함께 개발한 계획은 젠-35의 레이더 신호를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중국이 전투기의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는 걸 막으려는 거였죠. 위험했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의 기회였어요. 훈련 당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제 팀과 함께 작전실에 서서 훈련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훈련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공기 중에 느껴지는 긴장감이 마치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지역의 운명이 어찌 될지 그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젠 35가 레이더에 잡혔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것들이었는데도 그 전투기를 추적할 수 없었어요. 전투기는 마치 그림자처럼 공중을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우리의 방어망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뚫고 지나갔어요. 제 팀은 신호 방해 시스템을 조정하려 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뒷목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무언가 해야 했어요. 빠르게.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젠 35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 스텔스 기술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때 한 대위가 나섰어요. 그 젊은 장교는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얼굴에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저를 혼자 끌어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밀 파일을 보여줬어요. 위험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예요. 저는 파일을 열며 마음이 급해졌어요. 계획은 이론상 간단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무서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KF-21 전투기들이 젠 35와 직접 공중전에서 맞붙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우리의 KF-21이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전투 경험이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압박을 받을 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지 보장할 수 없었어요.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한층 더 심해지고 아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었죠. 그 결정의 무게가 저를 눌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젠 35는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혀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가야 해요. 작전이 즉시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조종사들, 대위 하늘 선두로 그들은 첸 35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그들은 공중 전투에서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중국 전투기를 제압해야 했어요. 속도, 기습, 기술 모두 다 동원해야 했죠.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 공기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전투기들이 이륙하면서 하늘로 사라졌어요. 저는 레이더를 주시하며 두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맞붙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젠 35들이 레이더에 나타났어요. 그 날렵한 형태가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한국의 전투기들이 가까워졌지만 젠 35는 빠르고 교묘하게 움직였어요. 조종사들은 그 그림자 같은 전투기들의 뒤를 쫓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젠 35와 KF-21이 공중에서 격돌했어요. 하늘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전투기들의 굉음이 공기를 채웠고 저는 화면에 몰두하며 두 전투기가 공중에서 맞붙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기동들은 정말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배럴롤, 고속 회전, 갑작스러운 하강까지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대위함과 한국의 조종사들은 제가 시뮬레이션에서만 봐왔던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첸 35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똑같은 강도로 방역하며 우리가 승리를 눈앞에 두었을 때마다 한 발짝씩 더 멀어졌어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 했어요.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는
최첨단 기술과 기술이 맞붙는 싸움이었어요.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죠.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진짜 무게를 느꼈어요. 임무는 정해졌어요. 계획은 간단했지만 그만큼 위험은 커요. 한국의 KF-21 전투기들이 훈련 중인 젠-35를 요격하는 작전이었어요. 속도와 기습, 그리고 첨단 전술을 혼합해서 말이죠. 제가 작전실에 서 있을 때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몇 초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이 더해져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은은한 윙윙 소리, 팀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며 키보드가 클릭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우리는 이제 작전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접어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KF-21 전투기들이 일제히 이륙했어요. 날렵하고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기체들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엔진 소리는 마치 사자가 덤벼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눈을 떼지 못하고 그들이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저는 대부분의 경력을 비행기와 함께 했지만 이번 순간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번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나 훈련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갑자기 레이더에 신호가 떴고 젠-35 전투기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그 점들이 유령처럼 레이더를 가로지르며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젠-35의 첨단 스텔스 기술이 제대로 작동한 거였어요. 너무 잘 작동해서 중국의 전투기들은 하늘을 쉽게 가로지르며 레이더의 틈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안 좋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KF-21 조종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조종석 안에서 저는 조종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했어요. 그들의 손은 조작 장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눈은 하늘을 응시하고 있을 거예요. 주임 조종사 한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야 했어요. 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확신했어요. 그는 정말 뛰어난 조종사니까요. 하지만 이번 전투는 단순한 공중 전투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KF-21이 젠-35에 접근하자 젠-35 전투기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며 하강했어요. KF-21을 따돌리려고 했던 거죠. 전투가 시작된 거였어요. 조종사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고 몸은 좌석에 꽉 눌려 있었어요. 그들은 숨가쁘게 젠-35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KF-21 전투기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날카로운 선회와 배럴 롤을 하며 젠-35를 쫓고 있었어요. 적의 스텔스 기술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붙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죠. 공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엔진 소리와 하늘을 가르는 금속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한대위는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한계를 넘는 조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젠-35를 급격히 돌리며 공격할 수 있는 거리로 가까이 다가가는 걸 봤어요. 그러나 중국 전투기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했어요. 모든 동작이 중요했어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계산착오가 있다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어요. 한반도의 하늘은 전쟁터가 되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어요. 작전실에서는 모든 이가 숨을 죽이며 매번 회전, 매번 형성 깨짐에 맞춰 긴장했어요. 방 안은 레이더의 삐삐 소리와 기술팀의 가벼운 중얼거림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젠-35 중 한 대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KF-21을 따돌리려 했죠. 한대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예리한 감각으로 공중을 가르며 젠-35를 포착하고 적의 전투기를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었어요. 그 다음 몇 초는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두 전투기는 하늘을 가르며 죽음의 춤을 추었어요. 서로가 우위를 점하려고 했죠. 그리고 갑자기 젠-35가 한계를 드러냈어요. 한국 조종사는 기술과 속도 그리고 본능을 결합해 완벽한 순간을 찾아냈어요. 젠-35는 급히 방향을 틀며 후퇴했어요. 연기와 함께 그 자취를 남기며요.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교전은 우리가 이겼다는 게 분명했어요. 다른 젠-35 전투기들도 마찬가지로 후퇴했어요. KF-21의 기동성과 화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늘이 맑아졌고 한국의 전투기들은 기지를 향해 돌아갔어요. 승리했지만 상처도 있었어요. KF-21이 착륙하여 활주로로 돌아오는 동안 작전실은 안도와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인 분위기였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우리는 큰 위험을 겨우 피한 기분이었어요. 조종사들이 해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중국 전투기를 능가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쟁의 끝은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싸움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임무 완료 대위님. 잡았습니다. 한 대위의 목소리가 통신으로 들려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지금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술적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늘을 지배하려는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한국은 중요한 것을 증명했어요.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도 있다는 것을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든 저녁,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방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진정한 발전은 기계나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요. 전투는 끝났지만 저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작전실은 고요했지만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리며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KF-21 전투기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을까요? 젠-35들을 정말로 따돌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중국의 함정에 빠진 걸까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KF-21 전투기들이 기지로 돌아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서서히 하강하고 있었고 오랜 전투 끝에 엔진에서 약간의 이상이 느껴졌어요. 잠시 하늘이 다시 평화로워 보였어요. 방금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너무 평화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엔지니어들, 군 전략가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두 화면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방에서 이끌었던 한 대위는 방 한켠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어요. 평소 차분했던 그의 표정은 지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통신장교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며 들려왔어요.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그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KF-21 전투기들이 젠-35들을 모든 전투 단계에서 훌륭하게 따돌렸다고 보고서에 나왔어요. 젠-35의 첨단 스텔스 기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투기들은 속도, 첨단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술을 활용해 위협을 무력화시켰어요. 중국의 전투기들은 KF-21의 우수한 성능에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숨을 참았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방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고 이어서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그저 잠깐이었어요.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첸 35는 한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에게는 단지 일시적인 패배일 뿐 영원한 패배는 아니었어요. 저는 한 대위를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겼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지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톰슨 씨. 하지만 중요한 단계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조종사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한국팀이 자랑스러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 라운드를 이겼지만 모두 알죠. 중국은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지켜보며 분석하며 적응하고 있을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이번은 시작에 불과했고 훨씬 더 큰 군비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쟁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질 거예요.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제 가슴에 묵직한 부담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켰지만 방위 기술의 세계에서는 항상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경계를 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나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을 능가하려 하고 있죠. 저는 작전실의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광활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멀리서 불빛이 반짝였고 한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세상은 지금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 분야에서는 평화란 항상 일시적인 거예요. 다음 도전이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대령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어, 데이비드. 단지 방위 계약만이 아니라 더 큰 거야. 그 말씀은 맞았어요. 이건 단지 전투기나 시스템, 계약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바로 이 지역의 권력 균형, 국가들의 안전,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것들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저는 저녁 햇살이 산 너머로 지는 걸 보며 그 책임감이 다시 한번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공중 방위의 미래, 그리고 이 지역 전체의 안전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해결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세엔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그날을 기억해요. 늦은 오후 북경의 작은 번화한 골목에서 시작됐죠. 제가 아시아를 여행한 지 꽤 오래됐고 문화와 음식을 연구하며 레스토랑들이 전통을 이해하고 음식의 아름다움과 유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문화적 미식을 컨설팅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몇 주 전에는 한국에서 몇 달간의 강도 높은 공부를 마치고 떠났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한국 요리계의 아이콘인 백종원 선생님과 매일 요리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평범한 분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한국에서 깨달은 건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역사이자 기억,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묶는 끈과 같았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경복궁 근처 작은 집 뒷마당에서 누군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던 기억이 선명해요. 발효의 모든 과정이 중요했어요. 숟가락 하나를 돌리는 동작, 양념을 살짝 집어넣는 손짓 하나까지도 수백 년간 가족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었죠.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요리의 깃든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조선시대의 우아한 궁중 음식부터 떡볶이 같은 소박한 길거리 간식까지 저는 한국 음식이 매일매일 조심스러운 손길과 존경 어린 인사로 조용히 전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향했어요. 동아시아 문화를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자신했었죠. 새로운 맛과 기술을 탐구하며 각 문화가 음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를 넓히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전문가로서 존중과 호기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를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 북경의 한 소박한 중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식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손님들의 조용한 대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의 밤길 포장마차를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였죠.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전통적이고 든든해 보이는 음식을 주문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젓가락을 들어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딱딱한 걸 씹었어요. 낯선 식감이었죠. 젓가락으로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내서 확인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것은 손톱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잘 훈련된 미각과 음식 예절에 대한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역겨운 걸 먹었다는 문제를 넘어 한국에서 배운 음식에 대한 존중과 정성을 저버린 것 같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방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대처,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다짐이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계산대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단지 이해를 바랐을 뿐이에요. 사과를 받거나 음식을 교환해 주길 기대했죠. 하지만 직원들은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속삭이기만 했어요. 제 불만보다는 어떻게 처리할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저는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채 그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었다면 길거리 포장마차의 아주머니조차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가게 주인도 손님에 대한 배려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SNS에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름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짧은 영상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조금은 공감이나 적어도 음식 품질에 대한 균형 잡힌 대화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분노와 모욕이었어요. 일부는 제 출신 배경을 비난했고 너희 나라가 더럽다고 하기도 했어요. 제 외모를 조롱하거나 제 식사 방법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도 제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중국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왜곡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겪으며 한국에서 백종원 선생님께 배운 말이 떠올랐어요. 음식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요리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농부들이 재료를 기른 노력, 조상을 통해 전해진 레시피,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요. 한국에서는 부엌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와 손님 앞에서의 사소한 사과 하나까지 모두 신뢰와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들이 방어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침묵하거나 화를 내며 그 뒤에 숨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적대감은 정말 쓰라렸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이 일을 곱씹으며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중국에서 느꼈던 거리감을 비교해 봤죠. 한국의 시장에서는 국물이 넘쳤을 때도 상인들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음식이 너무 짜게 나왔을 때도 미소로 응대했어요. 이런 작은 제스처 하나가 고객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열쇠였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날은 오직 거리감과 분노만 느껴졌죠. 결국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마음을 정리하고 반성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기, 정돈된 줄을 서 있는 여행객들, 그리고 차분하고 존중이 가득한 분위기가 반겨줬어요. 곧 저는 백종원 선생님과 마주 앉아 불고기와 갓 담근 김치를 나누며 베이징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고민했죠. 선생님은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준이 반드시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죠. 때로는 품위와 책임감이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 경험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 사건이 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존중과 정직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 일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좋은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중하고 존중하는 준비 과정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각 주방과 각 문화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명예와 환대를 가르쳐 주었고, 베이징에서의 힘든 경험은 제가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제 원칙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해줬어요. 결국 이 모든 교훈은 제가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 한 접시 음식으로도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아담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빛나는 등불들이 머리 위를 밝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요리사가 도매 칼질하는 소리가 왜 제가 다시 돌아왔는지 상기시켜줬어요. 저는 제 멘토인 백종원 선생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자주 긴 대화를 나누곤 했던 작은 식당에서요. 음식, 문화,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라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선생님이 제가 겪은 일을 이해해 주실까요? 최근의 경험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실까요? 그 식당은 단순했어요. 화려한 간판도 북적이는 테이블도 없었어요. 그냥 몇 개의 자리와 깨끗한 카운터, 그리고 저를 고개 끄덕이며 반갑게 맞아주는 친절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죠. 저는 주방 가까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 백종원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여행은 어땠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안고 돌아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 새로운 맛과 전통을 익히며 동아시아 요리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들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 식당에서 겪은 불쾌한 일, 식사에 들어있던 손톱과 이를 피하려는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요. 온라인상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에 마음이 흔들렸고 음식의 세계에서 존중과 정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던 점도 솔직히 털어놨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마치 제 이야기를 한 접시 음식처럼 음미하듯 고개를 약간 기울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선생님은 작은 김치 한 접시와 간단한 국물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한번 먹어보고 느낀 걸 말해줘요.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맑고 담백한 국물에서 한국 요리사들이 가장 단순한 음식에도 정성을 쏟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치는 아삭하고 생기 있었으며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활기를 채워줬어요. 선생님은 말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였죠. 정성이 담긴 좋은 음식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문화 차이는 마치 양념 같아요.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죠. 한국에서 배운 정직, 예의, 책임감 같은 것들은 정말 귀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모든 주방이 그 가치를 똑같이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개선보다 자존심에 더 신경 쓰는 순간도 마주할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가진 기준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 기준을 소중히 여기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문화 음식 컨설턴트로서 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 저는 음식이 단순히 맛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정성, 전통, 자부심의 표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맛본 요리들은 수세기 역사를 현대와 연결시켜줬죠.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도요. 선생님은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역할은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네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는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사람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혹은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시스템에 갇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의 침착한 목소리와 정직한 행동은 그들 마음에 언젠가 자라날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조용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앞으로의 여정을 떠올리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해, 실망, 심지어 적대감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깊은 연결, 아름다움, 그리고 배움의 순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제 이상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정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스스로 미소 지으며 멘토의 가르침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열린 눈, 열린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제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마쳤어요.